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성 장애 심리치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심리치료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적이고 특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심리치료가 어떤 명확한 원칙하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장기적인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양극성 장애 심리치료가 왜 달라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특히 어떤 접근 방식은 좀 주의하고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치료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전통적인 심리상담은 대개 마음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 출발하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상처나 관계 속 감정 패턴을 탐색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 치료는 원인을 탐색하기보다 먼저 생활 리듬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치료 초반에는 약물 치료로 생물학적 균형을 잡으면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수면, 활동, 사회적 리듬을 점검하고 일상의 균형을 먼저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이것을 안정화 단계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안정화 단계에서 심리 치료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심리 상담과 양극성 장애 심리 상담은 궁극적으로 상담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심리 상담의 목표가 자기 이해와 내면의 성장이라면, 양극성 장애 심리 상담의 목표는 재발을 예방하고 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담자가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상담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런 이유로 양극성 장애 심리 상담에서의 상담자 역할은 전통적인 심리 상담과는 많이 달라요. 전통적인 심리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을 탐색하고 깊이 성찰하도록 돕는 촉진자의 역할에 가깝다면, 양극성 장애 상담사는 감정을 다루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분 변동을 실제 행동 변화로 연결시켜서 내담자가 일상의 리듬과 자기 조절 능력을 회복하도록 지도하는 코치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구조와 속도의 차이가 많이 다른데요. 일반 상담은 내담자의 감정 흐름에 따라 대화가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 내담자분들은 기분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상담사가 무턱대고 내담자의 감정 흐름에만 기준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급격한 감정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자칫하면 매주 내담자가 던지는 새로운 주제를 급급하게 쫓아가기만 하는 형태로 상담이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작 핵심 목표인 리듬 안정화와 재발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놓치게 되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사가 반드시 구조화된 상담 기법을 숙지하고 제시된 치료 틀과 목표를 중심으로 세션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 상담은 자유로운 대화라기보단 정밀한 조율의 과정이에요. 전통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감정, 특히 과거 경험, 그리고 무의식의 내용을 깊게 탐색하는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양극성 장애 심리 상담에서는 이런 과거의 내면적 갈등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세밀하게 파헤치는 과정이 오히려 내담자의 감정적 불안을 자극하거나 기분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란 거예요. 특히 조증사파 때는 감정이 고조될 때 막 통찰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상담사가 무의식 탐색이나 감정 해석에 몰입하면 내담자는 감정이 과하게 올라간 흥분된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충동, 과활동, 과대사고, 불면 같은 조증적 반응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울사파 중인 내담자에게도 깊은 감정 탐색을 시도하면 과거 기억을 매우 부정적으로 회상하면서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기억을 근거로 잘못된 해석을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 자기 비난, 무가치감이 강화돼서 기분이 극심하게 가라앉거나 삶의 의욕마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면 많은 내담자분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속에 한이 가득 쌓여 있는 경우를 자주 만나요. 하지만 양극성 장애 상담에서는 이런 과거의 미해결 과제나 트라우마에 대한 접근을 성급하게 탐색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내담자에게 감정적 탈진, 충동적 행동, 자해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과거 얘기를 해도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이 지금 내 삶의 리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일상적 변화가 필요한지 탐색하고 현재 상태에서 감정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행동 패턴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양극성 장애 상담에서 감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은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PSRT나 CBT 같은 양극성 장애의 근거 기반 치료는 감정의 의미를 깊게 탐색하기보다 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단 거예요. 트라우마 치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극성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트라우마나 외상 경험이 많고 또 이것이 우울사파나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는 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 어떻게 다루느냐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나 방법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물 치료와 IPSRT, CBT 같은 구조화된 개입을 통해서 증상이 충분히 안정되고 또 일상의 리듬과 감정 조절 기술이 확고하게 확보된 그 이후에 트라우마 치료를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뤄야 할 과제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급히 다루는 것은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무조건적 지지, 공감적 경청, 비판 없는 수용이 상담의 기본 원칙이에요. 저 역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상담을 지향하고 이 원칙이 내담자의 자존감 회복과 자기 수용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성 장애 상담에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담자의 불안정한 기분과 증상을 강화하거나 촉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증사파 시기에는 내담자가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유망한 주식에 모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국은 너무 좁고 이걸 해외에 나가서 펼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 먼저 일단 해외로 나가야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종종 현실성 없는 웅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때 상담사가 내담자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공감하면서 막 좋은 아이디어네요. 도전하는 모습이 멋져요. 라고 반응하면 이건 따뜻한 지지와 응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조증적 사고와 충동성을 강화하는 아주 위험한 개입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우울사파 시기에도 내담자가 "저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같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보이는데 이때도 상담사가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라고만 반응하면 우울사파에서의 내담자는 그 말을 "그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이렇게 상담사의 지지와 응원이 자칫하면 조증사파에서는 과잉 확신을 또 우울사파에서는 절망감을 강화시키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증사파에서 나타나는 웅대한 사고에는 공감과 지지보단 현실 검증과 경계 설정
또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을 제한하고요. 반대로 우울사파에서 나타나는 절망감, 무가치감에 대해서는 섣불리 동조하고 공감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인지 왜곡이나 행동 활성화, 감정 조절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거 기반 심리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가족 중심 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SRT나 CBT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이 두 가지 치료를 함께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심리 치료 기법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내담자 개개인의 취약점에 맞춘 가장 효과적인 재발 방지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약물 치료 만능론이에요.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이고 일차적인 건 약물 치료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전부라는 생각은 큰 오해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중요한 시기에 질환으로 인해서 학업과 사회생활이 중단되고 또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손상된 기능과 역량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약물 치료 단독보다 약물 치료와 근거 기반 심리 치료를 병행할 때 재발률이 낮아지고 증상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히 사회적 기능이 향상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무엇보다 양극성 장애는 진단명은 같을지라도 그 모습은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증상의 양상도, 심각도의 수준도, 또 사회적 기능과 회복 속도도 모두 다르거든요. 어떤 분께는 수면 문제가 가장 취약하고, 어떤 분께는 충동적인 소비 습관이 가장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 기능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직업과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늘 내면에 긴장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 상담은 나에게 맞는 개인별 회복 전략을 찾아가는 코칭의 과정이어야 해요. 각자의 성격, 환경, 인지 수준, 또 사회적 자원을 모두 고려해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배워가면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각 개인별로 중단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어떻게 다시 재개할지, 또 다양한 사회 정면에서 겪게 되는 감정 기복이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또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여건 안에서 현실적으로 자립 가능한 삶의 형태는 어떤 건지, 이런 모든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포기하거나 방치할 질환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면 학업도, 일도,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질환은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감정의 파도와 불안정한 마음 속에서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건강한 일상을 재건하는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양극성 장애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비약물적 요법, 특히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또 가족 중심 치료 같은 근거 기반 심리 치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에 대한 총 4편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양극성 장애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만이 아닌 근거 기반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 치료 모델의 필요성과 효과를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상담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